네, 최성민의 히든 마켓 리포트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미래로의 시간 여행입니다. 미래로의 시간 여행이라고 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점검하고 분석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일단 그렇습니다. 요즘에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고요. 그다음에 그 이슈들이 미래 우리 그 환경 TV 주식 투자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는 좀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어떤 이슈부터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죠. 금리 인하 여부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미중 간의 무역 분쟁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는 것이고요. 현재 나오는 경기 지표들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몇 회를 인하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몇 회 더 내릴 것이냐, 이게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왜 이것이 중요한 이슈이냐? 라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하반기 들어와서 미국은 금리를 2번 인하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리고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1회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2회를 인하할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을 인하할 것인지 매우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의 파월 의장에 따르면 이러한 통화 정책은 보험적인 성격이라고 분명히 명백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믿는다면 경기 지표는 그렇게 썩 나쁘지 않은 가운데 경기를 부양시키고자, 아니면 다른 말로는 경기의 확장성에 대한 연속성을 갖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는 상당히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미국의 경기 지표는 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네, 우리가 이제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미국 경기 지표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금주 발표한 ISM 제조업하고 비제조업 지수가 이제 둘 다 시장 예상을 그렇죠. 하회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지수가 이제 10년 내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다소 잦아들던 미국 경기 침체 우려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좋지 않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제조업은 전체 GDP의 10% 이 정도 내외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어차피 제조업은 중국하고 동남아로 다 넘어간 상태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것이 어떻게 숫자가 탄생을 하냐면 이게 이제 400여 개의 기업의 임원들에게 서베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1년 동안 지속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이슈가 이제 센티멘트적으로 소위 부정적인 이런 감정이 많이 내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한 예로 예를 들어서 재고를 얼마나 쌓아놨느냐, 다시 말하면 앞으로 생산된 물건이 잘 팔릴 것으로 생각해서 재고를 충분히 준비해 놨느냐, 아니면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최소한으로 재고를 쌓았느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재고 지수라고 있습니다. 네. 예, 재고 지수라고 있는데 이 통상적인 사이클의 저점인 46.9까지 하락했거든요. 이 뜻은 사실 미국의 소비 경기는 탄탄한데 여러 지정학적인 걱정들, 그리고 이제 미국 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반영이 돼서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걱정들이 완화된다면, 그리고 제 생각엔 완화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재고를 다시 쌓는 상황, 즉 다시 말씀드려서 인벤토리 리스토킹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나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하셨듯이 미국의 제조업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고, 또 미국 경제하면은 서비스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어제 나온 이 비제조업 지수는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비제조업 그 헤드라인 지수도 사실은 전월 대비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했다고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하락을 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세부 지수 중에서요, 이제 백록 오더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리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주문이 급등했습니다. 전월 49에서 9월 달엔 54로 이제 쭉 올라왔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비제조업 지수, 서비스업 지수가 나쁘게 나왔는데 괜찮다는 얘기냐?
비제조업 기업들의 이제 서베이 응답을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 이는 그 관세보다는 완전 고용에 따른 노동력의 공급에 그 제약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세탁소는 서비스업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세탁소는 서비스업입니다. 9월에는 8월보다 고객들이 양복을 많이 맡겼습니다. 근데 사람이 없어서 드라이 클리닝을 다 해주지 못하고 아직 처리할 일감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구하기도 어렵고요. 그렇다면 이것을 10월에 처리를 해야 되니 미래로 우리 가보지 않아도 10월에 비제조업 지수가 반등할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backlog order, 소위 처리하지 못하고 남은 그런 주문이 급등해 있기 때문에 비제조업 지수는 다음 달에 반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 네, 비제조업 지수도 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미국의 고용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여기에 네네.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거는 또 제가 약간 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실업률은 3.5%, 10년 내 50년 내 최저로 이제 나왔고요. 그러나 이제 비농업 고용이 조금 예상보다는 적게 나왔고, 그 다음에 시간당 임금이 중요합니다. 시간당 임금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3.2% 상승했는데 지난 7월 이후 가장 작게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제조업 비제조업 지수는 표면적으로는 좀 잘 안 나왔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다라는 것이고 고용 지표는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이 완만한 하락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아주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미 경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시는 거죠? 긍정적입니다. 결론. 예. 그렇다면 미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미래를 예측해 보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한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어제만 해도 이제 그 미국이 표면적으로 지표들이 좀 안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물론 고용 지표는 좀 잘 나왔습니다만 10월이죠. 지금이 10월인데 미국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한순간 9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이 하루 만에 90%의 확률이 76%로 하락했습니다. 이는 경기 지표를 해석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을 방증하는 것이고요. 그럼 내년 1월로 한번 가볼까요? 내년 1월로 가보면 금리가 어느 정도 위치에 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면 예측치를 한번 보면요. 45%라고 표시된 1.25%가 지금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100%를 쪼개서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건데요. 네. 그렇다면 내년 1월이 되면 2회에 한해서 2회를 인하해서 한 1.25% 정도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뭐 실업률도 사실은 표면적으로 좀 괜찮고 소비 지표도 좀 반등을 할 것으로 보면 이런 가정하에 경기 부양의 효과는 아주 크게 나타날 것이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나라도 쫓아가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예, 금리 인하를 이제 미국과 같이 간다라는 질문이신데 같이 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내년 말에 미국이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인상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금리를 추가로도 인하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제 그 소비자 물가가 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소비자 물가는 검은색이기 때문에 0 이하로 내려오진 않았지만 헤드라인은 이제 0 이하로 내려왔습니다. 어쨌든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거의 디플레이션 수준입니다.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이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한민국이 더 걱정스러운 것은 첫째는 우리가 이제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일본은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일본은 이미 인구가 1억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은 사실 이민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제 구조고요. 다시 말하면 한국의 경기 부진은 원인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이고 특히 일본의 장기 불황을 이끌었던 여러 가지 현상들, 특히나 생산 인구 감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한국에 나타나고 있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과거 일본이 그랬듯이 한국 통화 정책도 미국과 탈동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따라서 미국은 두세 번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이제 커졌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인상할 수도 있겠죠. 내년이나 내후년이 되면, 내년 말이나 되면. 그러나 우리나라는 1% 미만의 초저금리 또는 제로금리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 가서 우리가 뭐 3년짜리 정기예금 들을게요 그러는데 네, 예금 금리는 0.75%입니다라고 해도 놀라지 마셔야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우리가 미국과 탈동조화를 해서 제로 금리까지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할 경우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될 위험은 좀 있지만 정부는 이 자산 가격 상승과 이를 바탕으로 한 소비 부양을 우선시하고 있으므로 가계부채 확대 위험을 안고서라도 소비 부양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실은 저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국고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은 어느 정도 경기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하게 되고 또 만일 우리나라가 금리를 미국과 탈동조화돼서 제로 금리에 가깝게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죠. 예, 이거를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왜 그 꼬마 빌딩들 있지 않습니까? 작은 빌딩, 3층짜리, 4층짜리 이런 걸 꼬마 빌딩이라고 하는데 투자금에 예를 들어서 5% 이상 수익이 발생되는 꼬마 빌딩, 즉 은행 이자에 예를 들어서 5배나 되는 우리가 이제 금리가 굉장히 낮아진다는 가정하에 그런 수익을 안겨주는 빌딩들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금리 인하로 경기 상승이 선순환돼서 공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5년 거치식, 10년 거치식 2% 금리를 확정 지어주는 보험 상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가입을 빨리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권 회사의 주가가 견고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배당 수익률이 한 4%에서 5% 가까이 되는 증권주들은 더 관심을 받을 것이지만 왜냐하면 1% 내지는 그 이하의 이자를 주는 시중은행의 자금을 유치하기보다는 주식시장에서 플러스 알파를 노리는 투자자가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증권회사의 주가가 좋을 것이고 주식시장의 상황도 괜찮을 것으로 봅니다. 논리가 명확하신데요. 그렇다면 증권주 그리고 배당주도 좋지만 초저금리 상황에서 좀 관심을 둘 만한 성장주들도 좀 관심을 둬도 괜찮을지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생각하시나요? 예,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이제 성장주가 아주 키 포인트입니다. 사실은 증권주도 좋아질 거고요. 제 생각엔 배당주도 사실은 장기 투자하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 포트폴리오는 성장주여야만 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사님께 금리 인하 등 이슈가 우리 미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더 궁금하신 내용은 대표님과 친구 맺으셔서 친구 게시판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앞으로 2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3개월간 어떤 전략을 가져야 하고 또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지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주 대응을 해드리겠지만 국고초에서 10월부터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저께 이제 고용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에 잠깐 반짝하는 것들은 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10월 중순까지는 미 하원의 이제 탄핵 절차가 이제 또 우리가 금방 까먹었죠. 탄핵이라는 게 있었는지. 그렇네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또 탄핵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고요. 하원에서는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리고 홍콩의 시위도 격화될 것으로 보는데 어저께 또 14살짜리 소년이 또 이제 총상을 좀 입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모멘텀이 있는 주식만 매매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주식 비중은 한 30-40%, 그다음에 인버스 비중을 한 15%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 죄송합니다. 10월 중순이 지나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이제 스몰 딜이 완결 지어지고요. 그다음에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의 모습이 갖춰지면서 시장이 단기간이라도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고요.
금리 인하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달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확률이 이제 거의 80%에 가깝습니다. 이제 그 즈음에 11월 3주차까지 주식 비중을 한 50%, 60% 유지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11월 3주차까지는 시장이 아마도 소소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11월 말이 또 헤지 펀드들이 청산월이 물려 있기 때문에 공매도한 것을 환매수하는 수급도 11월에는 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12월이 시작되기 전에는 주식을 좀 많이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0년을 좀 대비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겠지만 또 코스닥 코스피의 세금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겪는 거죠. 12월 달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020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매주 국고채 출연하고 하니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은 뭐 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오셔서 가입을 하셔가지고 저한테 이제 친구를 맺으시면 이런 것들을 다 보내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 또 이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무료고 하니까 지금 그 뭐 좀 어려우시면 자녀분들한테 부탁해서라도 꼭 지금 저와 친구 맺기를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전략 제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2, 3개월 동안 우리가 좀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종목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종목을 말씀드리기가 사실은 좀 아깝긴 하지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한 두세 개 종목이 있는데 사실 그 중에 하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말씀드렸다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어저께 이제 그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애플이 부품 업체들에게 아이폰 11, 아이폰 11 시리즈 생산량을 최대 10% 또는 800만 대를 늘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니케이 영자 신문인데요. 니케이 에이시안 리뷰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매체가 사실은 보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이게 작년에도 2년 연속 아이폰 감산 소식을 선제적으로 보도한 매체입니다. 그래서 좀 신뢰가 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네. 소개시켜 드릴 종목은 BH입니다. BH요. 네. 자신이 있으시다니 더 기대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세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고요. 두 번째는 낮아진 가치 및 우량한 현금 흐름. 세 번째는 무차입금 구조입니다. 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뽑아주셨는데요. 사실 BH가 과거에는 3만 원까지도 내려갔던 회사인데 이제는 거의 반토막이 나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도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동사의 핸드폰에 들어가는 기판, 즉 PCB라고 하는데 뭐 이거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 기판이 구부러질 수 있는 그 플렉시블 기판을 만드는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뭐 맞는데 사실은 가장 매출을 많이 차지하는 부품은 딱딱한 곳은 딱딱하고 그다음에 구부러지는 것은 자연스럽게 구부러질 수 있는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지드 FPCB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가 저렇게 생겼는데 네. 이게 이제 리지드라는 것은 딱딱하다는 얘기고요. 플렉시블이라는 건 잘 구부러진다는 얘기인데 반도체가 있는 쪽은 좀 딱딱합니다.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 고동색으로 돼 있는데 좀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이 매출이 상당히 큽니다. 그럼 한 기판에 기능이 2개나 들어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 위에 딱딱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BH가 소위 이제 단단하기도 하고 구부러질 수도 있는 리지드 FPCB를 잘 만드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최고점 한 3만 원을 찍고 지금 한 40%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 이 회사는 애플에도 납품을 하고 삼성에도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과거 1년 반 동안 삼성뿐만이 아니라 애플이 이제 조금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핸드폰 사업부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그간은 하회했었습니다. 삼성에도 납품을 하고 애플에도 납품을 한다니 안정적일 것 같긴 한데 그렇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은 뭘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니케이 보도에 따르면 이제 그 애플이 핸드폰을 더 만들어야 됩니다.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성장 동력은 삼성 디스플레이의 독창적인 터치 스크린 기술인 Y-옥타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Y-옥타 기술은 이 올레드 스크린에 터치 기능을 같이 합친 것을 Y-옥타라고 그러는데
애플도 이 올레드를 갖다가 내년에는 거의 모든 핸드폰에 도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은 이 Y 옥타를 대응할 수 있는 곳은 BH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에 애플이 올레드를 도입하고요.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로부터 엄청나게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다음 분기나 다다음 분기부터는 실적 상향이 기대가 되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제가 BH를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역시 요즘 주가가 괜찮게 움직였는데 이유가 다 있었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 낮아진 가치 및 우량한 현금 흐름을 뽑아주셨는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우량한 현금 흐름하고 이제 무차입 구조를 이제 동시에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은 19년도에 이제 한 1,200억 원에서 20년도에 한 1,500억, 600억으로 이제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는 뭐 거의 이제 부채가 없는 회사입니다. 이제 사실은 부채 비율은 95%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순차입금 규모는 올해 한 7.5%에서 내년에 마이너스 17%로 하락하게 됩니다. 마이너스 17%라는 것은 부채보다 현금이 더 많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표시된 부채 비율은 의미가 없고요. 순부채 비율은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가 돼서 내년부터는 순현금 구조로 돌아서게 되고 지금 뭐 제가 강조드리다시피 애플의 생산이 지금 뭐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BH는 큰 수혜를 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